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 유석재입니다. 점심 식사 전에 이렇게 이제 강연 시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자장가인지 강연인지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데, 마치 이제 그 앞에 굉장히 신나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잠을 다 이렇게 깨운 것 같아 갖고, 앞에 연주해 주신 밴드 분들에게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 얘기가 좀 이제 딱딱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이제 앞에 밴드 후에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어, 강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인류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미래에는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주를 운행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들은 뭐 비행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자연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명의 발전에 모방할 것이 바로 이제 별들 또는 태양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에너지 핵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스토리적으로 한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핵융합 에너지고,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들이 얼마큼 이제 개발 현황과 현재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미래는 정말로 그 핵융합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그것도 핵융합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미래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그 다음에 이건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난넘지인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항상 물이 풍성했었던 이제 강인데 이렇게 말라버렸고요. 여기는 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비가 폭탄처럼 와갖고 이제 홍수가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 이상 기후가 어디서부터 왔나 보고 보니까 이제 1850년대에서부터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산업혁명 이후에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이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이상 기후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주범이 이산화탄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류가 이렇게 좀 더 발전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또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아지고, 또한 그 쓰레기가 많은 것만큼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화석연료는 사용할 수 없고 에너지 수요는 많아지고, 이 갭은 점점 커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에너지였으면 좋겠어요. 써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야.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면 좋죠. 안전한 에너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해나 사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요. 예,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3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잠깐만 안심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분이 발견하신 이 이제 에너지하고 이 질량하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질량은 등가의 그 가치를 갖고 있다. 등가의
그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량을 태워서 쓰는 것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핵 분열 쪽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굉장히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작은 그 질량들을 모아서 하는 에너지는 태양이나 별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석탄, 석유 또는 목재 또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다른 형태로 저장된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인공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에너지를 사용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핵심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들을 이번에는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그 다음에 자원과 기술이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 에너지, 그리고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원 조상들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밑에 자원이 많은 그런 땅에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국가들이 에너지 강국이었는데 핵융합 시대가 되면은 이 연료가 바닷물에서 다 채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연료나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기술로 만드냐. 다시 말하면 이게 바닷물을 이 기술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에 넣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어떠냐?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바닷물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이 강하냐.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원 빈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원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내세울 게 있어요. 바로 바닷물입니다.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다른 바닷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술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이제 강대국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핵융합 시대에 바로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핵융합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융합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핵들을 갖다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소 에너지입니다. 이 수소에는 여기 3남매가 있습니다. 일중 수소라고 얘기하고 그냥 우리는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중 수소 이거는 그냥 또 중수소라고 얘기하고 삼중 수소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제 많이 익숙한 이런 단어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요 삼중 수소는 요 3남매 중에 자연 상태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삼중 수소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전자라는 게 빠져나오면서 헬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삼중 수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없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그러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요 이제 일중 수소 그러니까 수소하고 중수소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을 이 수소들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냐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에너지 이럴 때는 뭐냐면 이 바깥에 전자끼리 결합했다 빠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은 요 전자의 궤도를 이렇게 잘라내고 핵끼리 이제 마주치게 해가지고 요 결합을 할 때 우리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기체 상태에서 보면은 요 전자하고 이 핵이 굉장히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궤도에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핵끼리 만나게 하려면 요 궤도를 잘라줘야 되고 요 궤도를 잘라 놓으면은 요 전자가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하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 상태로 이 구름처럼 모아둔 이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양 같은 그런 큰 별들은
뭐냐 하면은 그 핵 안에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소 핵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 경우는 그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헬륨 핵은 태양 규모에서는 그 핵융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주에 떠 있는 이제 수소 풍선인데 그 수소들이 이제 헬륨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헬륨 풍선으로 바뀌면 이제 태양은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합니다. 태양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양은 한 100억 년 정도 쓸 수 있는 수소양인데 이미 한 46억 년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반 정도 썼고요. 나중에 이제 반 정도가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태양이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그렇게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자기장을 튜브 여기 바깥에 파란색이 바로 이제 전자석인데 이 전자석으로 자기장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릇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기장 안에 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넣어가지고 1억 5천만 도 정도를 올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력이 강한 거에 비해서 이제 자기장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의 온도를 더 높여줘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 요것의 반응이 다른 반응도 많이 있는데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 핵융합 발전소 쪽으로 가는 그 반응은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소 원리는 뭐냐 하면은 여기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하고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 중성자가 여기서 나오면은 얘는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나오면 이 벽이 그 내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내벽을 3겹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겹에 많은 에너지를 다 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놓고 총을 막 쏘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 영화에 본 것처럼요. 그럼 뒤에 물 채널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고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 저기 판에다가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를 합니다. 2차 전지나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리튬을 발라 놓으면은 여기서 힘이 약해진 이 중성자가 리튬하고 만나면 삼중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요 헬륨을 다시 삼중수소를 다시 이제 요 플라즈마 상태, 다시 말하면은 자기장 그릇 안에 집어넣어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발전소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는 바깥에서 우리가 가공하고 이제 수송하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수소와 리튬을 연료로 하고요. 반응 그 핵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장작을 뗄 때 거기서 이제 장작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연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작을 연료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는 중간 물질이 되겠고요. 핵융합에서는 요 삼중수소가 그 산소와 같은 역할, 다시 말하면 중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핵융합의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물 45리터 안에 들어있는 중수소와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 노트북에 들어간 리튬 배터리에 한 1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튬이 그 정도를 가지고 핵융합을 만들면 석탄 40톤 또는 4인 가족이 한 달에 정도 보통 쓰는 게 한 300kWh인데요. 이 4인 가족이 80년간 쓸 수 있는 전기에 맞먹는 그런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연료의 소모량에 있어서도 핵융합은 다른 연료에 비해서 엄청난 그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은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이 완성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좀 그걸 이해하려니까 피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장작을 떼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단순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를 잘 탈 수 있게 모아두는 거. 그거는 우리가 요 K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장치입니다. 세계에서 현재 지구촌에 현존하는 핵융합 연구 장치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요 장치로 이렇게 그 연료를 잘 모아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쏘시개로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면은, 일단 장작에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그 에너지로 장작에 불이 유지가 되듯이 핵융합도 초기에 그 작은 에너지로 불을 붙여 놓으면은 계속해서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가 됩니다. 장작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단지 연료만 여기는 리튬하고 중수소, 여기는 장작이라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얘가 유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리튬을 코팅한 이 장치를 요 안에 그 라이너 내벽으로다가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저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리액터 안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술, 요 기술, 요 기술, 요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은 핵융합 발전소가 되고 있고요. 현재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나라가 굉장히 극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에 있는 이 K스타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여기 지름 요 위에 모작 위에 같이 생겨, 요게 10m, 요 높이가 10m, 요 정도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현재 그 1억도를 유지한 거에 30초를 하고 있어서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이온 온도 1억도의 30초의 이온 온도를 가지고 지금 월드 레코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26년에는 300초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300초나 하면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잡아서 우주에 가둬 놓으면은 에너지가 넘쳐서 막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둬 놓으면은 이제 야생동물이 내가 갇혀 있구나를 인식하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얌전해지는 것처럼 1억도를 넘게 하면은 이 이온들이 이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초 정도만 딱 잡아 놓으면은 이 이온들도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그 구성 그 원소들도 다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지니어링 마진, 다듬 공학적 그 마진을 한 3배 정도 둡니다. 그래서 300초고요. 이 300초를 달성하게 되면은 24시간 365일 스위치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유지가 하게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수소, 삼중수소가 결합을 하면 헬륨하고 중성장 나온다 했고요. 이 중성장 우리가 에너지로 빼쓰고, 이 헬륨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 그릇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헬륨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수, 삼중수소를 1억 5천만 도 또는 1억 도 이상을 가열을 하는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장치가 이터라는 장치가 되겠고요. 이 크기는 불필요는 한 30배, K스타의 30배 정도 되고, 위치는 7개 그 핵융합 강대국 7개 나라들이 그 프랑스, 남부 프랑스에 짓고 있고, 현재 이 장치 건설 공정률은 80%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를 이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장작을 이제 계속 패내는 것처럼. 여튼 이제 삼중수소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리튬층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면은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중성자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작을수록
이 삼중수소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 앞단에서는 에너지를 빼내고 뒷단에서는 삼중수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하는 요 장치에서 얻은 기술하고 이 삼중수소를 만드는 요 증식 블랑켓이라는 기술을 합치면 요게 이제 바로 핵융합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디까지의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23년이 되겠고요. 현재 이것이 이제 80% 정도가 이제 완공이 돼 있고, 원래 계획은 이제 2025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년에서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연쇄 반응이 이론적으로는 뭐 성공이 돼 있는데 실험적으로 이 장치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무엇이냐면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과학기술적 숙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 개발의 변곡점이 되겠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발전소를 이제 저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3년에서 보면은 2035년이면은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12년에서 15년 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각 나라가 이 핵융합 강대국들이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준이 어쨌든 DT 실험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연쇄 반응의 검증이고요. 요게 검증이 됐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다 이제 첫 번째 발전소를 이렇게 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또 10년 이상을 기다리냐, 그 전에 좀 이걸 줄여가지고 시간을 빨리 에너지의 문제를 핵융합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운 그런 것이 이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 안에 핵융합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많이 생겼고요. 현재 통계로 잡힌 것만 한 40개 이상 기업들이 지구촌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중국에 2개, 일본에 3개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큰 손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 또는 커트버슨,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갖다가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핵융합이 이제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이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반, 그러니까 미래에는 핵융합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어야 될 거고, 또 미래 사회나 핵융합이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전소는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의 핵융합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그 안에 기체화된 플라즈마 상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의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 큰 대용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에펠탑 같은 거대한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질이 커질수록 송전탑이 우리 동네에 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전기를 수송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는 좀 특화된 부분이 내부
시설을 운영한 전기는 만들되 앱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는 수소로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핵융합 시대에는 핵융합이 메인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것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 상태로 수출 수입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바닷물 퍼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왔던 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수소를 태워서 이제 수출을 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철강 산업이라든가 또는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지금 환원제로 코쿠스라고 하는 이제 그 탄소 덩어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체 재료로 적절한 게 이제 수소인데요. 그래서 이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소의 화학적인 그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공정에는 수소를 그냥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는 퓨얼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핵융합으로 열 생산을 하고 그걸로 전기 또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핵융합. 그러니까 현재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차 에너지입니다. 뭔가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핵융합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가 완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수소 경제 또는 수소 사회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깔끔하게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융합 에너지가 뭐냐, 속성을 이제 보면은 이 수소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오브 하이드로진, 그 다음에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바이 하이드로진,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포 하이드로진. 요거 이제는 아마도 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게티츠버그에서 연설했었던 그 유명한 그런 문구를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는 에너지 오브 하이드로진, 에너지 바이 하이드로진, 에너지 포 하이드로진. 다시 말하면은 수소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미래의 이제 핵융합 발전소는 실제 발전소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동작들이 우리 통신, 지금은 이제 5G를 사용하는데요. 6G 정도에서는 모든 통신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면 실제 발전소에서는 아바타 로봇이 우리 사람이 하는 동작을 그대로 받아서 볼트도 조이고 분해도 하고 짐도 옮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로 이제 이 가상 핵융합 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가상 핵융합을 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제 그 핵융합로가 있어야 실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이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장치가 있어서 이미 가상 케이스타는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2터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가상 2터로 확장을 한 다음에 이 장치가 없어도 가상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 핵융합 케이스타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드론으로 현실 케이스타를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상 핵융합로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예 여기는 이제 껍데기만 보이겠는데 이렇게 핵융합로 안쪽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큰 차이를 보이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맺은 말로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인류 지속 가능한 거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안심되는 에너지고 그것이 핵융합 에너지인데 그것의 변곡점이 한 10 몇 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미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바닷물과 기술의 강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수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될 텐데 거기에 핵융합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문제가 없는 그런 풍경 하늘을 볼 수 있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전기가 남아 돌아서 전기를 수출할 수 있으면은 핵융합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문명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울 때 여름에 냉장고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에어컨을 틀고 자면 이불을 덮고 자고 싶어요. 저희 아이한테 이 에너지원을 쓰는데요. 엄마가 일조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도 이 핵융합 에너지 반드시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핵융합 에너지 꼭 만들어주세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석탄, 석유, 가스가 있는 나라가 강국이었지만 앞으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고요. 또 핵융합 에너지의 과학적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발표를 토대로 질문을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그 핵융합 반응 지속 시간이 뭐 10초다 30초다 하는데 그게 거기서 핵심되는 기술, 핵심되는 문제가 뭔지 왜 오래 지속을 못하는지 그 문제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용면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거 이용하는 거는 쉽겠죠. 근데 그 핵융합 에너지 일반으로 전기 만들 때 뭐 보일러에서 스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분, 2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스팀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전기를 만들 건지 일반적으로 공정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데 발전소 같은데 예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지속 시간에 대한 지금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10초, 20초, 30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억 도가 넘어가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그 자기장 그릇에 그 힘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이제 튕겨져 나가는데 그 자기장의 형태라든가 그 안에 있는 그 입자들의 움직임을 잘 관리를 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00초 정도, 그러니까 공학적인 마진까지 포함 300초 정도 하면은 24시간 360일 또는 뭐 2년, 3년 그냥 연속 운전을 스위치를 우리가 끄기 전까지는 계속 연속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핵융합은 열을 생산을 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10초 운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스위치를 켜놓으면 스위치를 끌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형광등 켜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에너지가 연속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속으로 발생되는 그 열 에너지를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할 거냐, 물을 끓여서 수소를 생산할 거냐, 그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1억 5천만 도라는 그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운동 에너지들의 평균 값을, 그러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입자들의 각각 운동 에너지를 다 재서 그걸 평균을 내면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요. 그 재는 방식은 우리가 스피드건하고 똑같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재는데요. 그 자동차 달릴 때 이렇게 이제 스피드건이랑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그 반사파를 보고 우리가 이 속도가 얼마다. 그래서 입자들에 대한 각각의 그 속도를 그런 식으로 잽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포도로 만들어서 이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가지 도플러 효과 방법 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 2개나 3개의 크로스 체크를 하는 그 물리적으로 다른 방식을 써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뭐 거의 온도계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 융합 발전소가 우리 최근에 보면 후쿠시마 이런 사태처럼 뭐라든지 이 주민의 삶의 이제 안정성,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 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제 실증 단계에서 입지적인 선택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 그런 쪽이 또 우월한 입지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핵융합 에너지 수소 에너지다. 그래서 뭐 수소에 의한 뭐 이렇게 들었듯이요. 이게 앞에 핵자를 쓰니까 자꾸 이제 핵 분열 쪽 원자력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에게 제가 근데 김씨라도 이 본이 다르면 다른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핵융합하고 핵 분열 쪽 그 원자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폭발에 대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데 핵융합로는 1억 분의 1기압 정도. 다시 말하면은 그 핵융합로에 문제가 생기면 깡통 찌그러들이지 안쪽으로 찌그러듭니다. 그걸 인플로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안쪽 기압이 높으니까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압력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핵융합로를 설계할 때는 찌그러지지 않는 거,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이제 더, 왜냐면 이 대기압이 굉장히 아주 그 난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폭발 위험.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좀 특성이 다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천연가스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와 같은 등급으로 그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그 원자력 담당하는 그 기구는 원자력 쪽만 해라. 여기는 같이, 그래서 법도 원자력 안전법에서 하고 있지만 원자력은 여기는 보건법하고 환경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핵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자꾸 이제 혼동이 되는데 그냥 수소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유석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